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권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현물 상장지수 펀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 만으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증권거래법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물 ETF 승인 전 개당 약 506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가격은 5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9,168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약 9,305만 원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대선 출정식 열린 미러키 출격.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대선 유세 장소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미러키를 선택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낙태 이슈에서 선명성을 강화하고 검사로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검사 대 범죄자 구도로 정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새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열린 미러키에서 첫 유세에 나서므로 그와의 대결 의지를 강조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2분기 실적, 시장 예상 살짝 상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남짓 뛰었습니다. 알파벳은 현지 시간 23일 지난 2분기 매출이 약 117조 4,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피차이 CEO는 이번 분기의 강력한 실적은 검색 부문의 지속적인 강세와 클라우드 부문이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알파벳은 현재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예상치 밑돌아 주가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테슬라는 2분기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62센트를 크게 밑도는 52센트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5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47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우리 시간 5시 30분부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오픈되는 가운데 구글은 예상 외의 실적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외신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0.14%, S&P 500은 0.16%, 그리고 나스닥은 0.057%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증시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보였습니다. UPS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2.0% 하락했고 제너럴 모터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계획을 연기하면서 주가가 6.4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올해 금리가 3번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5월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가 연준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낙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2%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준이 고용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리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준 부의장을 지냈으면서 현재는 핌코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11차례 인상하면서 채권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아시아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고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스프레드가 좁아지면서 화폐 평가 절상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클래리다는 앞으로 12월 이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막거나 경제 둔화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가 있으며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외교부는 미국 비아셋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비아셋은 6개월 만에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은 1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반발해 비아셋을 포함한 미국 기업 5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중국 자산은 동결됐고 거래와 협력도 금지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를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와 AI 수출 제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재 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해제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비아셋의 중국 사업 비중이 제재 해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비아셋은 2019년 차이나 세트콤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2년에는 스촨 에어라인과 협력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버크셔는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비아디 지분을 5.06%에서 4.94%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지분이 7.02%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분이 5% 미만이면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매각으로 버크셔는 더 이상의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버크셔는 2008년 찰리 멍거 부회장의 주도로 비아디 지분 10%를 매수하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비아디는 1995년 왕찬푸가 설립했으며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테슬라가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분기 비아디는 42만 6,030대를 판매한 반면에 테슬라는 44만 3,956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위즈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인수 제한을 거절하고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즈 경영진은 알파벳의 제안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고 밝혔으며 상장 시기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위즈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텔아비브와 미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콰이어 캐피탈 등의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230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위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알파벳의 인수 제안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계자들은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인수 협상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현재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을 제2의 엔비디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AI 주식으로 떠오르며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은 고객들에게 AI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브로드컴을 주목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알파벳과 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시장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브로드컴이 차세대 AI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주가는 약 150% 급등했으나 브로드컴은 45%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최신 AI 모델 라마 3.2를 이렇게 7월 23일에 출시했습니다. 라마 3 이후에 3개월 만에 나온 이 모델은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돼서 성능이 크게 향상됐으며 GPT-4o 및 클로드 3.5 소네트를 능가한다고 메타는 주장을 했습니다. 라마 3.1은 현재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서 무료 오픈소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타는 이 모델이 운영 비용이 낮으며 많은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출시될 라마 모델이 업계에서 가장 진보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실적입니다. 테슬라는 23일 2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하고 정규 거래에서도 2% 떨어져서 246.3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예상치 62센트에 못 미쳤으나 매출액은 255억 달러로 예상치 247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 스포티파이는 애널리스트 예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분기 실적을 보고했으나 사용자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작년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고와 마케팅 예산 삭감을 단행하면서 프로모션과 팟캐스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출은 2024년 2분기에 38억 1천만 유로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8억 2천만 유로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를 6억 3,100만 명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6억 2,600만 명을 유치해서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자 수가 증가했지만 마케팅 활동에 계속된 재조정으로 인해서 MAU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UPS 2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저조한 패키지 배송 수요와 팀스터즈 노동 계약으로 인한 높은 비용 때문입니다. UPS는 2분기에 주당 1.79달러의 조정이익을 이렇게 기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예상치인 주당 1.99달러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매출은 21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감소를 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예상치인 221억 8천만 달러에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UPS는 하반기 매출 및 물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UPS가 10월부터 페덱스를 대신해서 미국 우정국의 주요 신속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계약이 첫 해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UPS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계속해왔고요. 1월에는 12,000개의 일자리를 줄여서 10억 달러를 절감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이번 실적은 수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GM은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3.06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71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분기 매출도 예상치인 450억 달러를 초과한 47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실적 덕분에 GM은 2024년 연간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전망치는 GM이 운영 실행력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력한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강조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트럭 및 SUV 포트폴리오, 전기차 포트폴리오의 초기 판매 호조, 그리고 업계 평균보다 낮은 인센티브로 인한 안정적인 가격 정책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긍정적인 전망은 자율주행차 자회사 크루즈의 새로운 리더십 임명과 차세대 쉐보레 볼트에 대한 집중 덕분에 더욱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새로운 리더십은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쉐보레 볼트의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해리스, 바이든보다 좌클릭, 트럼프 감세, 대북 정책과 대립각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떠오르면서 미국 경제 정책이 좌클릭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클릭이란 어떤 단체나 정당의 정책이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치계는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경우 복지와 기후 변화 지원을 늘려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10조 달러의 공공 민간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핀 바 있는데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2019년 경선 당시 10만 달러 미만 세입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주택대출 차별 해소를 위해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 저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AI 산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 규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AI 규제 옹호론에 더 앞장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 분야로는 세금이 꼽히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해리스는 법인세를 21%에서 3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요. 바이든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15%까지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행 21%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와의 대립각이 명확합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 역시도 밝히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평생 불법 행위와 싸운 이력, 그리고 흑인과 인도계라는 소수 인종으로 인권 문제를 중시해온 성향이 대북 대중 정책 등 외교에 있어서도 바이든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해리스와 트럼프 주요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리스의 정책은 과거 발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재생에너지 지원과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한 상황에 미국 대선까지 롤러코스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계속해서 해당 내용들 이슈들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친환경 전환에 10조 불 지원을 촉구한 저력이 있고요. 주거복지 등 확장 재정 확대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외교에 대해 원칙론자인데 대북 유화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법인세 35%로 인상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상하원 권력에 따라 정책 변화될 전망 역시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 아시아 증시 급락, 비트코인 널뛰기, 혼돈에 빠진 글로벌 금융시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승리에 무게를 두고 움직였었던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68,2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풀리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은 더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일본은 대만 증시와 함께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니케이 그리고 대만 자치엔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등락률입니다. 일본 증시와 상하이 지수 그리고 대만 지수, 베트남 지수 모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개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었지만 하방 압력을 키웠고요. 외환 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를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닌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승리가 관측되던 지난 주말만 해도 106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04선에서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승리와 금리 인하 등 주요 변수가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바이든 사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여전히 트럼프 승리에 베팅하는 모습이지만 해리스의 민주당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 거래가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5만 불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이후 더 큰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 재선 사퇴 이후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고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 승인 이후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0.3%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외인 자금은 좀 유입이 미미한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선물 순매도 전환에 상승폭 역시 일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와 웹툰 등 금리 인하 수혜주가 상승분을 보여줬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8만 불 돌파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그리고 금 등 안전자산도 안개 속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액주주 반발에 결단, 기업 가치 높일 비전 함께 제시해야. 두산밥켓의 자사주 소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 논란 때문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 스마트 머신 간판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액 주주들의 불만 역시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 사업회사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해 사업회사의 자회사로 있는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에 흡수 합병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밥켓은 상장 폐지되고 기존 두산밥켓 주주들은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양사 주가 수준을 토대로 정해진 합병 비율이지만 두산밥켓 주주들이 주식 가치가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두산밥켓을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이 강제로 적자 기업에 대한 로봇 테마주 주주로 전락하게 됐는데 그나마 받는 신설법인의 보유 주식 수도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두산은 우려를 불식하고 합병에 대한 성공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선택했습니다. 밥켓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향후 로보틱스의 신주로 발행되는 유통 주식 수도 줄어들 예정인데 이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합병 이후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되는 두산 밥켓 주주들도 주가 부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주요 일정입니다. 우선 오는 9월 25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11월 2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이 될 전망입니다. 합병 법인 신주 발행량이 줄어들면 로봇과 밥켓, 기존 주주들 지분율이 상승될 예정인데 그룹도 주식 매수 청구권 물량이 줄어들고요. 자금 압박을 덜고 주주 달래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우려 불식시킬 묘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속액 1,650억 기반으로 SK 성장, 공유 재산이 아닌 가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98년 상속받은 1,650억과 최 회장이 20년 뒤 친인척 18명에게 증여한 9,200억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모두 합의에 기반한 가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규정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라라는 그런 부분에 최 회장 측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 주가가 향후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전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측은 SK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달됐다라는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그룹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비자금 실체 규명에 직접 나선다면 추후 희비가 다시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 결정할 자금 성격 쟁점이 4가지로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속받은 1,650억 그리고 증여한 9,200억,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함께 대한텔레콤 인수자금 2억 8천만 원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300억 기여도 따지고 그리고 5배 상속액은 산정을 안 해 모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리의 비비고 시장 유럽으로 뻗는 K푸드. 네, 최근 K푸드와 함께 K뷰티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현지에 K푸드 홍보관을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5월 프랑스 법인을 세운 데 이어 소비자 접점을 늘려 유럽 식품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CJ그룹은 올해 스폰서로 참여해 비비고 김치, 치킨, 소불고기, 만두 등 K푸드를 방문객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떡볶이와 핫도그 등 비비고 K스트리트 푸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에서 처음 공개될 전망인데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의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의 유럽 사업과 비비고를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갖기로 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 저력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코리아하우스에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소불고기와 만두, 떡볶이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K푸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불기둥 취소됐다 331% 급등. 이 종목이 들썩인 이유는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알 것 같은데 300%가 넘게 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지금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연초부터의 강한 상승세, 물론 이 상승세가 올해부터 나왔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 20% 가까이 올라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반합기 섹터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반합기 섹터 좋은 거 알고 있고 스토리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의 주인공이 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1시 25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때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다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적 찢었다. 지금 주가의 1분봉 차트를 보면은 발표를 하고 나서 1분 만에 5% 가까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인 물량들을 1분기로 반영하게 되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컨센 대비했을 때 70%보다 더 높은 2,100억 원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도 보면은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 굉장히 좋고 특히 지표라든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미국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좋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이제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온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에 대한 모양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어제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분할에 대한 매수 자리는 맞았지만 완벽한 저점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차트의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들.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악재가 없고 효성중공업이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27년까지 쇼티지는 계속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전력기기 섹터
좀 이렇게 펀더멘털을 안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존 대비했을 때 50%가 상향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리포트 안에서 목표 주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상향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어서 지금 이런 리포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저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전날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그리고 또 기술주를 위주로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열심히 살펴보다가 HD 현대일렉트릭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크게 오픈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실적 시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과 안 나오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대해서도 보면은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라든지 우리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피해를 조금 입을 수는 있겠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섹터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저는 장의 시장이 바뀌었다, 컬러가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HD 현대일렉트릭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때 움직인 게 무엇이었냐면 전력기기 섹터가 먼저 움직였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다른 전력기기 종목군들도 함께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함께 움직인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장에서 또 돋보였던 종목군들이 실리콘투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종목군들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장에서 25분에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면 결국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면서 40분부터 실리콘도 삼양식품이 함께 올라간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들 종목군들의 분봉 차트를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특히 그런 섹터 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쪽들, 특히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쪽들, 거기다가 더해서 정치적인 노이즈가 없을 것 같은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들, 10%가 넘는 상황이 보여줬는데 결국 조선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잘 올랐고, 관련했을 때 특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컨센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 만큼 주가가 미리 선 반영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그 기대감을 안고 올랐던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 차익 매물을 내놓지 않는지 여부까지도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26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혹은 뭐 지주사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신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성적표 잘 나오는 기업,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노이즈가 없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들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점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펴봤을 때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 온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유효하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력기기 섹터가 약세를 펼쳤던 이유는 우리나라 국장이어서가 아닐까.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수출에 대한 스토리 굉장히 좋고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들. 이제 믿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현재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와 그동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초고압 쪽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봐야 하는 쪽이 LS 일렉트릭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꽉 찬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MSCI 편입에 대해서도 단독 후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들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었어요.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LIG 넥스원 혹은 뭐 현대 로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MSCI 편입에 대한 후보군으로 많이 떠올랐으나 현재 유동시총 쪽에서의 컷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단독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후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이벤트를 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고점 라인대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좀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재룡전기 같은 기업도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영업에 대한 마진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이 하나를 팔더라도 얼마나 잘 파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에 대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와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재룡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국내장에서 소외됐을 뿐 해외 쪽에서는 정말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출과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숫자가 좋은 화장품 그리고 어제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화장품주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간해서 K푸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음식료와 화장품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들. 특히 어제 실리콘두에 다시 한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수급에 대한 모임이 나와주게 되면서 실리콘2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실리콘2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게 6월달 선전락이 하락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실리콘2의 고객사들을 아마존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선전략 이꼴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아닙니다. 지난 1분기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선전량 같은 경우에 QOQ 대비했을 때 감소한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지금 4월이라든지 5월 달에 선전량을 좀 감안을 했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는 있을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실리콘2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외에 VT라든지 아이패밀리 SC,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식품주 같은 경우에 옥석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더해서 캐파가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당연히 삼양식품입니다. 물론 라면 수출액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 그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내년 상반기에 밀양 2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다 보니까 생산 능력도 계속 공격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섹터를 볼 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롯데웰푸드인데 결국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여주는 쪽이 인도 쪽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인도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캐파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라서 캐파 증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가장 기대주였던 SK하이닉스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횡보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실적하면 조선과 방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짧게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왔던 부분들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도 약세를 펼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이탈이 약 1조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급 이탈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주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혹은 지금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내려오는 그 라인대를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자리에서는 좀 저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100에 대한 현금이 있었을 때는 5%에서 10% 정도의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엔 또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중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롱텀 쪽으로 더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이렇게 시프트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 분야에 특화된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한마디로 주류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층이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11월에 출시한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고 24년 4월 26일에 플레이스테이션 5로 독점 출시된 스텔라 블레이드를 주요 라인업으로 현재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게임이 그 게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의 경우에는 니케 흥행에 따라서 매출이 YOY 대비했을 때 150%가 훌쩍 넘어가는 결과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매출은 14%, 해외 매출은 무려 85% 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글로벌 퍼블리셔 텐센트, 특히 이 텐센트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마케팅과 또 뭐 서비스를 위임하고 또 동사는 강점을 가진 게임의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케팅비, 마켓 수수료 등 변동비 지출이 적어서 23년에 OPM 같은 경우는 65.9%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텐센트에서 나머지 부가적인 걸 모두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정말 게임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스텔라 블레이드 등 이렇게 연달아서 흥행시키면서 우수한 힐 레이시오를 통해서 검증된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내는 족족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3D, 2D 파이프라인에서 AR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게끔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LC 극대화 등 이렇게 역시 동사의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러티브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참여와 지속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RPG성, 한마디로 뭐 싸움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이템을 획득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보다는 스토리 라인이 위주가 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간의 경쟁 요소를 부각하기보다는 각 유저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에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몰입감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1.5주년 이상이 됐음에도 이 MAU 및 매출 수준이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이 출시가 됐고 DLC 출시, 시퀄 제작 및 새로운 외부 IP와 협력을 통해서 PLC 장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후속작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후속 스토리 그런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던가 해서 이렇게 이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 자체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출 순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4년 매출은 YOY 대비했을 때 51%,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63% 굉장히 큰 폭으로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이 이렇게 상여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YOY 대비했을 때 40% 조금 크죠. 근데 니케 분기별 업데이트 24년이라던가 뭐 3분기, 4분기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식 효과에 따른 매출 성장폭 YOY 대비했을 때 무려 51%가 넘어갑니다. 더 크게 나타나서 OPM은 전년 대비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1%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기업인 만큼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투자실 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7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전력 장비, 전선주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면 특징주로는 실리콘2 삼양식품 제시했습니다.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